팔척귀에게서 윤갑의 혼령이 토해진 순간 모든 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해방이 아니었죠. 팔척귀의 피비린내 나는 기운이 주변을 일렁이게 했습니다. 윤갑의 혼령, 그 존재는 팔척귀에게 있어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100년 동안 복수심 속에 갇혀있던 그 기억을 이제 세상 위로 풀어놓는 이유. 팔척귀는 그 혼령을 미끼로 삼으려 합니다. 죄책감과 억울함, 그리고 되찾지 못한 시간에 잠식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스스로 다시 원한기가 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귀궁 파헤치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핏빛 안개 같은 기운이 팔척귀의 몸에서 일렁입니다. 그 육신에서 토해져 나온 것은 바로 윤갑의 혼령. 오랜 시간 팔척귀의 몸 안에 갇혀있던 혼령이 풀려나는 그 순간 세상은 뭔가를 잃었고 팔척귀는 완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걸림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종대왕은 왜 용담골로 피신했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팔척귀 같은 존재가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연종대왕은 전란이 급격히 확대되던 시기에 도성 내 반란의 기운을 감지했고 조정 내부의 권력 암투에서 밀려나 궁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왕은 영의정 최길상의 청으로 용담골이라는 외부로부터 고립된 깊은 골짜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예로부터 무속이 강하게 뿌리내린 마을로 신령과 접촉할 수 있다는 전설이 떠돌던 장소였습니다. 연종은 그곳에서 군신회의가 아닌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무속의 힘을 빌려 명백히 침입자들을 몰아내고 왕위를 지켜내려는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전국에서 무녀와 신관, 도참에 등한 자들을 불러 모았고 왕실의 피를 제물로 삼는 봉인의식을 단행했습니다. 이후 용담골은 희생의 땅이 되었습니다. 왕의 안위를 위해 거룩한 제사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은 바쳐졌고 그 피는 땅속 깊은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실패했습니다. 이후 그 땅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이 모든 것을 봉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을 닫고 기록을 삭제했으며 살아 돌아온 자는 강제로 입막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땅에 남았고 그 땅에서 팔척귀는 탄생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원한을 대신 품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저지른 죄악 그 자체의 형상이며 억울하게 죽어간 복수가 뭉쳐진 실체입니다. 최길상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죄에 동참한 목격자였으니까요. 진실을 남겼다는 이유로 후손은 두려움에 떨었고 최원우는 그 책을 끝까지 숨기려 했습니다. 이제야 밝혀진 왕가의 저주의 시작. 모든 걸 알게 된 왕 이정은 문집을 붙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왕이 진실을 마주하는 동안 궁에서는 또 다른 고요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중정과 원자만이 남은 궁궐. 문틈 아래로 스며든 검은 기운이 방 안에 퍼지며 원자가 애써 비명을 삼키는 그 순간 팔척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원자는 열의가 준 경기석으로 팔척귀를 막아내려 하지만 비비의 야광줄을 삼켜 더욱 강력해진 팔척귀를 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나타난 가섭스님 덕분에 원자는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한편 방황하며 떠돌던 윤갑의 혼령. 팔척귀에게서 토해져 나왔지만 아직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채 애매한 경계위를 떠돌고 있던 그는 강철과 열의를 지켜봅니다. 마치 자신을 바라봐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열의는 점점 그 기척에 민감해졌습니다. 하지만 윤갑의 혼령은 다가오지도 멀어지지도 않고 묵묵히 그 곁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 윤갑의 혼령의 뒤를 쫓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풍산. 팔척귀는 토해낸 윤갑을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혼령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바라보는지 끝없이 감시하며 따라다녔습니다. 풍산은 어둠 속에서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리 원한이 더 차오르거라.
그 목소리는 마치 주문처럼 울려 퍼졌고 윤갑의 홀령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죽은 자의 마음속에 다시금 분노의 불씨를 붙이는 말. 풍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갑이 강철과 열이 사이에서 다시 인간의 감정을 기억하게 될 때 그 안에 묻어둔 상처가 들끓기 시작하리라는 것을요. 그리하여 때로는 속삭이고 때로는 멀찍이서 바라보며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 그 홀령이 다시 저주를 품도록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윤갑의 눈빛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했던 시선이 선명해지고 따라다니기만 했던 발걸음이 열이와 강철의 앞을 가로막으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렇게. 넌 잊히면 안 된다. 다시 기억해라. 누가 널 죽였는지, 누가 널 지었는지, 그리고 누가 널 대신 살고 있는지 말이다. 윤갑은 무력하게 떠돌던 홀령에서 벗어나 이제 스스로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떠나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의 끝에는 열이와 강철이 있었습니다. 윤갑의 홀령이 점점 명확한 형체를 갖춰가자 강철의 육신은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저 피로였지만 점점 손끝에 힘이 빠지고 심장이 일정하게 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걸음을 옮기다 갑자기 멈춰서고 대화 중에도 기억이 끊기듯 멍해지는 순간들이 반복됐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거울을 볼 때였습니다. 분명 자신의 얼굴인데 낯설었습니다. 눈동자가 깊숙이 가라앉은 것처럼 그 안에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응시하고 있는 느낌. 강철은 점점 자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말은 더뎌졌습니다. 열이와 함께 있을 때조차 시선이 자꾸 어긋났습니다. 마치 윤갑의 홀령이 안에서 몸을 끌어당기듯 그의 존재가 점점 분리되고 있었습니다. 열이는 처음엔 단순한 탈진이라 생각했지만 곧 알아차리게 됩니다. 강철의 몸에서 이무기의 기운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안에서 꿈틀거리는 기척을 느끼며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몸 안에서 사라질 수도 있음을 예감하는 강철에게 가장 두려운 건 자신이 사라지고 나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